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 서울 집값 폭등 문제입니다. 지금 2021년 이 대한민국에서 이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절실한 이슈, 절실한 과제가 바로 집값 폭등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걸로 극도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담론 어젠다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될 우리 사회 의제는 집값 폭등의 해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2009년 초부터 송규균 경제연구소, 그러니까 직장을 이제 그때까지 하고 이 경제연구소를 설립해서 이 경제를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그러니까 참여정부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양극화였지 않습니까? 경제적 불평등이었어요. 소위 이제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신자유주의가 이 소위 사회 경제를 지배를 하면서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될 이런 과제를 안고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 정책실장 장하성 실장이 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는데 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 임금 인상 이건 굉장히 잘한 정책이다. 우리 사회의 소득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정책 방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한 것이 부의 불평등, 자산 불평등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근에 이제 KB 국민은행 리본 통계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5월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6억이었는데 올해 2월에는 10억 8천만 원으로 무려 78%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실패한 거죠. 정책을 소득 불평등 해소는 방향을 맞게 잡았는데 더 중요한 부의 불평등은 이 정권이 아예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을 하고 그게 잘못된 것이 밝혀졌는데도 바꾸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2017년 9월 뭐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내일신문 그리고 프레시아나 오마이뉴스에 인터넷 신문에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집값 문제에 집중해서 글을 썼습니다. 왜 집값이 폭등하는지, 어떻게 해야 어떤 정책을 펴야 집값 폭등을 해소하고 집값을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글을 통해서 여러 번 정말 수도 없이 100개 이상의 글을 썼는데 실제 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청와대나 뭐 집권당 국회의원들 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물론 제가 뭐 문명 인사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글이나 말로 정책 변화를 가져오고 문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값 폭등의 실질적 피해자인 이 무주택 국민들의 행동을 결집해서 표출을 해야만 이 정치권이라는 데는 뭐 표에 민감한 곳이니까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집값 문제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이 카페를 네이버에 작년 6월에 개설했고 지금 이제 회원이 9,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들 청와대 민주당 사표에서 기자회견을 3차례 했고 국민청원도 했고요. 최근에는 회원들 270명이 모금을 통해서 버스를 대여해서
버스 광고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피해자는 무주택 국민이죠. 그런데 계층으로 보면 30대가 정말 그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폭등한 가격에 집을 사야 되니까, 아니면 그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인데,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LH 사태로 인해서 청년 단체들이 LH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하는 지도부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20대, 30대들이 이세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세상은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노력을 안 하거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망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 잘못하고 나서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이번 세상에서 어떻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이다라는 지금 한탄을 하는 건데, 그 이세망이 아니고 이사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사회는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대, 30대가 겪는 고통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디어 표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 잘못된 것을 바꾸려는 그런 행동으로까지 적극 나서준다면 우리 사회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집값 상승은 집 없는 국민, 청년 주머니를 털어서 다주택자, 강남 집부자 주머니에 이 돈을 넣어주는 약탈행위다. 이게 집값 상승이라는 것은 약탈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들. 통상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득이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서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집값 상승은 부가가치 생산하고 하던 관계가 없어요. 집값이 6억짜리가 11억이 됐다 해서 거기서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집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생산적인 경제 행위를 해서 소득이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야말로 불로소득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한쪽은 몇 억씩 이익이 생기고 다른 쪽은 몇 억씩 돈을 더 내고 주택을 사야 되는, 그러니까 이 생산적인 경제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이 이전되는 이런 대단히 비생산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 현상이에요. 저는 약탈행위다라고 경제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초에 이런 기사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30대가 작년 서울 아파트 패닉바잉 1위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93,784건이었는데 30대가 매입한 게 31,372건이에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는 3억 이상 아파트입니다. 3억 이상 아파트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죠. 뭐 그 이 아파트 매입은 이 숫자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평균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KB국민은행 통계에 의하면 2017년 5월에 6억이었어요. 올해 2월에 10억 8천만 원입니다. 4억 8천만 원, 78%가 폭등을 했어요. 3년 9개월 만에. 그래서 이 가격으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은 만약에 3년 9개월 전에 집값이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샀을 때에 비하면 4억 8천만 원을 더 내야 되죠. 그 돈은 주택을 파는 사람, 주로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거죠. 이제 30대가 뭐 10억 8천만 원, 뭐 이 평균 주택을 사지 않고 그보다 훨씬 낮은 소형 평수, 중심지가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6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자금 2억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 2억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뭐 영끌이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3.5%로 보면 이자가 매달 117만 원을 내야 되고 원금을 20년 분할 상환하면 166만 원이에요. 이게 원리금 상환만 한 달에 283만 원이 해야 되니까 이 맞벌이를 해도 사실 이 생활비 빼고 나면 이 원리금 상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갚을 수 있는 30대 가구가 사실 뭐 극소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30대 중반에 연끌했다면 55세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갚아야 돼요. 그래서 55세 정년 퇴직할 나이인데 그때 되면 정말 쓰고 싶은 돈 쓰지 못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서 대출 갚고 집안채 딱 남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20대, 30대에게는 미래가 희망도 없고 굉장히 암울한 대한민국 사회가 됐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실로 이 무주택 국민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들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그 30대 젊은 세대들이 이제 모여서 활동을 하는 작은 시민단체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 30대 중반 활동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이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5억 얼마짜리를 살려고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 대출을 받아서 그걸 사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온 30년 세월보다도 더 긴 세월을 갚아야 대출 갚을까 말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사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아래 표는 이 세대별 주택 소유율인데 30대는 당연히 낮죠. 20대는 뭐 이보다 훨씬 낮죠. 50대, 60대, 70대가 거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것은 이 젊은 세대로부터 늙은 세대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 현상입니다. 서울 집값이 하락하지 않으면 이 30대 중에 절반 이상은 주택 매입 불가능하죠. 연끌해도 안 되잖아요. 자기 돈 2억 있어야 되는데 30대 2억 마련하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여유가 있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 도움 받아서 연끌하더라도 평생을 은행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의 암울한 미래입니다. 한 사회가 바람직하고 발전을 하고 소위 뭐 진보하려면은 앞으로의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래 세대인 20대, 30대의 앞날이 밝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은 대단히 어둡습니다. 아까 그 청년 그 활동가가 이야기했듯이 뭐 이 사망인 거죠. 서울 집값이 그 상승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인데 한국부동산원이 이 아파트를 매매를 하면은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잖아요. 모든 거래를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표로 만든 거니까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있다가 30% 폭락을 해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말에 이제 리만 사태 터지면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흥미로운 거는 한 3, 4개월 폭락했다가 다시 3, 4개월 만에 그 가격 회복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보고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 내내 하락을 합니다. 상당폭 하락을 해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게 2013년 초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는 아예 공약으로 집값 부양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온갖 부양책을 다 썼죠. 그러다가 2014년 5월에 추경환이 부총리로 이제 취임을 해요. 그때 내세운 게 빚내서 집 사라. 뭐 본인은 그 이야기 안 했지만 전문가들은 추경환이 빚내서 집 사라라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시행했다. 엄청나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4년 8월부터 이런 부양책 힘입어서 본격 상승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2년은 상당폭 상승을 해요. 그때 이제 서울에 사시던 분은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뭐 1억, 2억씩 서울 아파트 또는 그 이상씩 강남은 몇 억씩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나타나요. 그게 2016년 10월부터입니다. 6개월 동안 이 두 번째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소폭이지만 하락을 해요. 이게 2014년 8월부터 상승한 것이 이 박근혜 정부 추경안의 이 투기 부양책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자금이 들어와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급등을 시킨 거지 실수요 때문에 급등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주택 투기는 불붙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한번 불붙으면 끄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2007년, 8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잖아요. 미국에서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미국 중앙은행 패드가 2013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패드가 6주에 한 번씩 열리는데 6주 패드 열릴 때마다 0.25%씩을 한 번도 빼지 않고 17번을 인상을 해요. 거의 3년 뭐 이렇게 인상을 해도 금리를 5.25%까지 인상을 해도 투기를 못 잡습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투기 꺼져서 이제 프라임 사태가 왔는데 이 박근혜 정부 말기 2년 동안 투기가 뜨겁게 달궈졌는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 갑자기 투기 세력들이 물밑으로 잠수를 타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요. 완만하지만 하락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때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뭐 바뀌겠죠. 이제 그 당시 뭐 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박근혜 당 그 세력들은 이제 퇴출이 될 거고 당시 야당에서 이제 정권이 바뀔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러면 투기 세력들이 보기에 정권 바뀌면 집값 잡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니까 투기를 멈췄던 거예요. 뭐 일반 국민도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2017년 5월부터 다시 상승을 합니다. 투기꾼들이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집값 하락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투기 세력들이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사실 정보도 빠르고 뭐 판단도 남보다 앞서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문재인 정권이 또는 민주당이 청와대에 있는 그 주요 인사들 장하성이니 김수현이니 김현미 몇 면을 보니까 집값 잡을 것 같지 않더란 말이죠. 투기를 다시 재개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한 직후부터 투기를 재개합니다.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3개월 만인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때 그랬어요. 역대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어요. 집값이 크게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집값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니까 상승 기울이 가파르지고 2018년에는 수직 상승 폭등을 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2017년 12월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엄청난 투기 부양책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7개월 만에 발표를 합니다. 파리 종합대책도 집값 규제책이었는데 그 분량이 상당히 되는 이 대책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작은 글씨로 이런 투기 부양책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투기 세력이 그걸 안 거죠. 그래서 파리 대책 약발이 안 먹혔던 것이고 집값이 발표했는데 상승을 해요. 그리고 이 부양책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직후부터는 급등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뭐 최근까지 25번
집값 대책 발표했는데 약발이 안 막힌 것이 25번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인데 이 부양책의 워낙 강력하니까 다른 대책들 다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집값이 문재인 정부 폭등을 했는데 왜 폭등을 했느냐? 폭등시킨 요인이 뭐냐?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흔히들 풍부한 유동성, 뭐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췄죠.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이 넘쳐나니까 그 중에 일부가 주택 투기로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상 최저 금리인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 이명박 정부 때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금리를 대폭 낮췄는데 그때 이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험할 정도의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위기였죠. 이명박 정부가 이제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하고 집값도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준금리를 2%까지 낮췄어요. 박근혜 정부도 출범 때부터 집값 부양하겠다. 추경안이 들어와서 빚내서 집 사러 정책 쓰면서 이 금통위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추경안이 부총리 되자마자 금융통화위원회가 4번 연속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해요. 뭐 한국은행이 독립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완전 헛소리인 거죠. 그래서 5번을 추경안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해서 그래도 1.25%였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0.5%예요. 그럼 지금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기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도 집값 부양을 이 금리 정책을 통해서 보면 더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이게 단군 이래 최대 집값 부양책이다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보수 언론에서 시장 원리의 집값 폭등했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요즘은 그 아예 이제 그 뭐 청와대 또는 뭐 민주당도 지들 정책 잘못됐다는 이 발뺌을 하려고 은근히 이런 논리를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온갖 정책 동원해서 집값 잡으려고 했는데 시장의 힘이 너무 강해서 못 잡았다. 우리가 무능하다. 시장보다 우리가 힘이 약해. 뭐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시장 원리는 수요 공급이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은 뭐 그전 정부하고 비슷했어요. 매년 서울의 주택이 늘어나는 게 멸실 든 걸 빼고 순증이 한 3만에서 4만, 3만 5천 가구 정도가 늘어나요. 이명박 박근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공급이 비슷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는 집값이 못 올랐고 공급이 비슷한데 문재인 정부 때는 폭등한 것은 공급 때문에 폭등한 건 아니에요. 수요에 의해서인데 수요를 좌우하는 것은 인구와 소득이죠.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가 당연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소득이 증가하면 인구는 그대로 있어도 집 살 수 없던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주택 수요가 생겨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소득이 증가하면 평수 늘려가죠. 변두리에서 중심부로. 주택 수요를 늘리는,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인구 소득 어떻습니까? 줄고 있죠? 정체하고 있단 말이죠. 뭐 코로나 이전에도 소득이 정체했죠. 그러니까 이 수요 측면은 주택 가격의 하락 요인이에요. 인구하고 소득은 정체하거나 감소하니까 시장 원리에 의하면 집값은 하락했어야 돼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했으면 집값은 하락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시장 원리 집값 폭등이다. 이것은 순구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실수요 위에 수요가 하나 또 있죠. 투기 수요입니다. 투기 수요는
정책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추고 돈을 막 푼다. 그건 정부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 투기하도록 부추기는 거잖아요. 또는 다른 박근혜 때 썼던 투기 부양책을 써서 투기하세요 라는 것. 이것은 시장의 힘이 아니죠. 금리나 부양책은 정부가 투기를 부추긴 것이 이건 시장의 힘, 시장 원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투기가 생긴 것이지 그것이 무슨 시장의 힘이다 라는 것은 완전 구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통화나 이 금리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원래는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줬어요. 그거를 당연히 집값 부양책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폐지해서 집값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 보도자료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따온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임대주택 등록 시 집주인에게 지원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원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혜택 준 것보다 더 주겠다는 거죠.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특히 재산세인데 재산세를 일정 면적 이하는 100% 감면, 그리고 40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평대는 75% 감면, 뭐 이런 식이에요. 60제곱미터, 20평 후반대까지는 50% 감면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주택을 한 채 뭐 10평짜리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 내잖아요. 거의 뭐 10만 원 내든 20만 원 내든 내는데 예를 들면은 뭐 한 15평짜리를 100채 가지고 있다면 임대주택 등록하면 재산세를 0원이에요. 말이 안 되죠.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100% 감면해주고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세를 내는 실로 정말 그 경악할 이 특혜고 세금 제도지요. 임대소득세도 엄청납니다. 임대소득이 예를 들면은 뭐 한 달에 한 500 정도씩 해서 1년에 6천만 원이다 그러면 6천만 원을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고 60%는 여러분이 임대사업 하느라고 경비 들어갔으니 60% 빼드리겠습니다 해서 60%를 아예 소득에서 공제를 해버려요. 6천만 원이면 40%인 2,400만 원만 과세 표준으로 잡고 계산을 해요. 세율을 정해 계산한 뒤에 그 세금 다 내는 게 아니고 또 75%를 감면해줘요. 거의 안 내죠. 양도세도 10년간 장기 임대하면은 70%를 소득에서 공제해줘요. 혹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라는 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조항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임대사업자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종부세가 이제 실로 논랄 로자인데 이 합산 배제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법률 용어잖아요. 종부세 계산할 때 100채 가지고 있어도 한 채 한 채 따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그 공시가가 6억 이하면 등록 시점에서 그러면 공시가가 9억 이하면 종부세 면제잖아요. 그런데 원래 종부세는 뭐 10채를 가지고 있으면 10채를 다 합해서 공시가가 6억짜리더라도 10채면은 60억이니까 종부세를 당연히 부과를 해야죠. 세율을 높게 해서 3%, 4%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는 그거를 합산을 하지 않겠다. 한 채 한 채 보겠다. 6억이니까 종부세 감면이잖아요. 또 한 채 6억. 10채를 다 종부세 감면해주는 실로 지구상에 이렇게 세금 특혜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없어요. 건강보험료도 뭐 다 국민이면 다 내는데 80%를 감면해주고 있고요. 금융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 LTV, DTI를 규제했죠. LTV 40%였는데 임대사업자는 80%까지 해줬어요. 세금을
특혜를 주는 것만이 아니고 금융도 마음껏 대출 받아서 주택사서 임대 사업 하세요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한 겁니다.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임대소득세를 먼저 볼게요. 임대소득이 1년에 7천만 원인 임대소득자는 필요경비를 60% 공제를 하고,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이 2,800만 원이 돼요. 이걸로 세율로 계산하면은 864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의 75%도 감면해 주니까 216만 원이라는 임대소득을 내요. 근데 이제 근로소득자, 노동자가 7천만 원인데, 제가 이제 7천만 원을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소기업 20년 근무하면 한 7천만 원 받는다고 해요. 그 사람이 내는 세금이 이 국세청 가면은 근로소득 계산한 표가 있어요. 거기 딱 집어넣으면 평균적으로 725만 원 냅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근무한 사람이 725만 원 내는데, 집만 가지고 있으면 이 불로소득이잖아요. 경제적인 부가가치 생산 하나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216만 원 낸다. 실로 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꼬면 노동하지 말고 임대사업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우리도 임대사업자하고 똑같이 세금 내게 해달라고 광원 가서 데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있잖아요.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이런 노동자 단체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면 몰라도 안다면 우리도 세금 임대소득자보다 우리가 국가 경제 기회도 5배, 10배 더 기여를 하는데 왜 저들보다 세금 더 내야 되느냐. 세금 똑같이 내게 해달라고 주장을 안 하는 게 저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0% 공제하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2,800만 원인데 이제 그 누진율로 계산하면 863만 원이 나오는데 75%를 감면하니까 실제로 216만 원 냅니다. 7천만 원의 임대소득이 생긴 사람이 216만 원 내요. 그런데 근로소득세 7천만 원인 노동자들, 제가 이제 7천만 원은 이제 신문 보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에 20년 근무하면 임원이 되겠죠. 대략 한 7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725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은 세금을 216만 원 내고 땀 흘려 일한 노동 대가는 725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 보면 누가 노동하라고 그랬냐, 이 임대사업 하라 이런 이야기, 정부가 임대사업 노동하지 말고 임대사업 하라고 적극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그 한국노총, 민노총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노동자도 여러분이 세금 이렇게 억울하지 않느냐. 불로소득보다 3배, 3.5배 더 내는데, 자, 내일 당장 광화문 가서 노동자도 임대사업자하고 똑같이 세금 내게 해달라 라고 청와대 가서 요구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노총이 노동자 단체인데 불로소득보다 3.5배 세금 더 내는 이런 부당한 조세 제도를 허용한다는 말이 안 되겠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제 그 주택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차익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주택 투자 양도 차익 200억 생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 명 돼요. 세금 13억 5천 냅니다. 세율 6.8%. 근데 기업이 공장을 세우고 직원 고용해서 영업이익이 200억 생기면 법인세 40억에 지방세 4억에서 44억, 22%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신한테 공장 해서 힘든 제조업하라고 그랬느냐. 그거 하지 말고 주택 10채, 20채 사서 임대사업 하라 라고 지금 정부가 권유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망하는 길로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이에요. 김현미가 2017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정부가
세제 혜택, 금융 혜택 준비했으니 다주택 분들은 보유주택을 매도하지 말고 임대주택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택 5채, 10채 있으신 분들 팔지 말고 임대주택 등록하세요. 우리가 그럼 세금 하나도 안 내게 해드리겠습니다. 플러스 그때 이제 파리대책에서 LTV, DTI 금융규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무주택자들이 집 살려면 LTV 40% 적용받는데 임대사업자는 80%까지 해주겠다. 대출 마음껏 해줄 테니까 집 사서 임대주택 등록하세요. 김현미가 국토부 장관이 홍보를 했고 지금도 그 찾아보면 이 영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임대사업자들이 저희가 이제 노란버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하라 하면은 항상 댓글로 달리는 게 정부가 권유해서 한 건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나올 만합니다. 종부세가 이제 사실 경악할 만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753채 소유하고 서초구에 거주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토부가 무슨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하니까 아주 조금 자료 공개한 중에 나온 자료예요. 서울에 사니까 임대주택 상당수 서울에 있을 텐데 한 채가 5억이라고 치면 753채니까 3,765억이잖아요. 작년에 종부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6%까지 인상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쯤 종부세 낼까요? 6%로 치면 한 220억쯤 내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합산 배제 특례 조항에 의해서 753채 가진 사람 종부세 0원입니다. 1원도 안 내요. 실로 뭐 믿기지 않는 이야기. 두 번째로 많이 가진 사람이 591채 소유하고 강서구 소재하고 있고 마포구에 소재한 사람이 세 번째 586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종부세 1원도 안 냅니다. 서울에 50만 4천 채 임대주택 등록되어 있는 종부세 거의 안 내죠. 내는데 거의 없습니다. 50만 채 중에 제가 보기에 1000채도 안 될 겁니다. 전국에 160만 채 임대주택 종부세 거의 안 내죠. 이 중에 정말 내는 게 몇 채인지 이 자료 공개하라고도 안 합니다. 국토부가. 개인 뭐 신상에 관한 거다 해서 안 나오고 있어요. 서울대 이중규 교수가 그 사이트에 이분이 이쪽 전문이란 말이에요. 조세 전문이신데 정부가 임대사업자 최대 10조 원 이상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는 종부세 감면을 주고 있다. 이런 불필요한 세금 특혜로 인해서 세수가 10조 원 이상 감소한다라고 질타를 했어요. 그래도 고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세금 특혜 주니까 2018년에 2017년하고 18년에 엄청나게 임대주택 등록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국토부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줘 제가 추정을 한 건데 이보다 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다른 자료 보니까 17년하고 18년 2년간 서울에서만 21만 채 임대주택이 등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주택이 새로 건설돼서 서울에서 공급된 게 2017년 3만 8천, 2018년 2만 7천, 뭐 합쳐서 한 7만 채쯤 됩니다. 2년간. 주택이 7만 채가 늘었는데 임대주택은 21만 채가 증가했으니까 21만 채가 전부 주택을 새로 구입하지는 않았겠지만 일부는 가지고 있는 거 팔지 않고 등록하고 또 일부는 사서 LTV 80% 적용해 주니까 사서 등록했죠. 이게 싹쓸이 한 거예요. 30대 실수요자들은 주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싹쓸이 했으니까. 집값이 폭등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였죠.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2월 8일 날 이 한국도시연구소가 이제 국회 사무처가 용역을 줬어요. 얼마짜리 용역인지 모르겠는데 국회가 용역을 줘서 조사한 자료가 2월 8일 날 공개됐는데 거기에 이제 음마아파트 4천 가구를 전부 등기부 등본을 까가지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4개 단지를 했습니다. 음마아파트 마포의 레미안 또는 저기 용산 뭐 해서 이 주요 그러니까 좀 핫한 지역 4개 단지를 등기부 등본을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는데 음마아파트 이 가격이 2012년 이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2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음마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에 2천만 원이 하락했어요. 이 데이터가 한국도시연구소가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2014년부터 올랐어요. 15년, 16년 꽤 올랐죠. 3년간 거의 4억 가까이 올랐으니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랬는데 2017년, 18년은 폭등을 하죠. 3억 6천, 1년에만 음압 3억 6천이 올랐습니다. 2018년에 분명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아파트가 급등하면 거래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가격이 급등하면 거래가 늡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으니까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특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음마아파트 4,000채 중에서요. 실거주는 35%밖에 안 돼요. 65%는 투기 목적으로 산 거잖아요. 자기가 아싸지 않으니까. 투기 목적으로 샀는데 대박 났어요. 한 해만 3억 6천 오르니까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런데 거래가 2017년에 330채였는데 2018년 152채로 절반 이하로 줍니다. 희한한 현상이에요. 주식도 그래요. 주식 투자하신 분 아시지만 항상 가격 주가가 올라갈 때 호황장에는 거래가 증가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서 이익이 생기면 실현하려는 욕구가 생겨요. 주택도 항상 그렇습니다. 주택이 침체되면 가격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거래도 크게 감소해요. 그런데 음마아파트가 2018년에 가격이 수직 상승했는데 거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 이유가 바로 임대주택이에요. 김현미가 돈 있는 분들 매도하지 말고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 혜택 금융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빠르니까 그거 듣고 팔지 않은 거예요. 가격이 폭등했는데 세금 안 내게 해주니까 종부세 1원도 안 내게 해주니까 임대주택 등록했죠. 그리고 일부는 그때 2018년에 추가로 매수했어요. 음마아파트를. 세금 혜택 준다니까. 이게 임대주택 혜택 때문에 다주택자들 투기로 산 사람이 매도하지 않고 이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돈 있는 부자가 또 샀어요. 매도는 줄고 매수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폭등한 겁니다. 음마아파트만이 아니고 한국도시연구소가 조사한 4개 단지가 똑같아요. 현상이. 마포 레미안도 그러고 용산 뭐 이 핫한 아파트들이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특히 줘서 2017년, 18년 주택가격 폭등했다라는 게 아주 굉장히 이걸 아주 뭐 명백한 증거를 이 한국도시연구소가 조사해서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값 하락 정책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집값은 폭락해요. 금리를 올리면 폭락하는데 근데 뭐 코로나 있고 하니까 금리를 사실은 그 올리라는 주장을 하면 굉장히 또 반대가 많잖아요. 경기 침체인데 뭐 어떤 경제학자는 그러더라고요. 뭐 빈대 잡으려다 초과삼단 태운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초과삼단 이 빈대 잡으려는 게 금리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집값을 잡으려다가 경제 침체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집값 잡으려는 것을 빈대라고 비유했는데 지금 집값 폭등해서 무주택 국민들이 고통 당하는 게 이게 빈대, 네 눈에는 빈대로밖에 안 보이느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빈대 잡으려고 그들이 말하듯이 금리 올려도 초과삼단 태우지 않아요. 경제가 금리 올리면 경제 절대 죽지 않습니다. 뭐 이제 그 이야기 제가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가 부양책 썼잖아요. 금리를 많이 낮췄는데요. 그때 얼마까지 낮췄냐면 2.5%까지 낮췄어요. 기준금리를. 그 추경안이 들어와서 빚내서 집사를 하면서 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췄죠. 1.5%까지 낮췄습니다. 1.25%까지 낮췄어요. 여러 번 낮췄어. 지금 얼마면 0.5%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나 또는 추경안 우리가 욕하잖아요. 빚내서 집사라.
그런 나라 경제 말아먹을 정책 하느냐고 욕했는데 그때 1.25%였어요. 기준금리가. 지금 0.5%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몇 번 말아먹을 금리예요. 그런데 금리는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했던 게 한국은행 앞에 가서 그 피켓 시위도 하고 했어요. 금리는 하지 말라. 집값도 부양한다고 시위도 했고, 이주열 총재를 만나서 그 저희가 만든 그 논리를 적은 것도 전해줬어요. 좀 각성하시라고 드립니다 하면서 점심 먹으러 나오길래 줬었고, 언제든지 저희에 대해 반론이 있으면 토론을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저는 금리에 대한 토론을 할 의향이 있고, 그들의 주장이 금리 인상하면 경기 침체된다는 게 거짓 논리라는 거를 그 반론으로 충분하게 깰 자신도 있는데 뭐 그런 기회를 언론이 주지 않으니까. 어쨌든 금리 이야기는 제가 길게 하지 않고요. 누구 눈에도 명백하죠. 앞에 설명드렸던 세금 특혜, 지구상의 유일한 대한민국만 주는 세금 특혜, 있을 수 없는 것, 지부자들에게 주는 것, 노동자들보다 세금을 3분의 1 내게 해주고 753채 가진 사람 종부세 0원이고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100% 감면해주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를 폐지하라는 것은 누구도 반박을 못하니까 저희 집값 정상화 시민행도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부세만 제대로 내게 해도 다른 건 놔두고요. 그러면 서울에 753채 가진 사람 종부세 정상적으로 가서 하면 220억 나와요. 팔죠. 220억. 1년에 집을 절반이라도 팔아서 충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매물 나옵니다. 그게 서울에 50만 채가 임대주택이 있는데 상당수 매도로 나와서 서울집값 하락합니다.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저희가 그 청와대 2번 기자회견 했고 민주당 사표에서 1번 기자회견 했고 이 욕하는데 안 하고 있고요. 이제 흥미로운 게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집값 문제를 좀 본질을 알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올해 1월 달에 종부세법 시행령 3조 개정해달라는 건의를 올렸어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일반인 그냥 지나갔는데 저희 같은 이제 집값 문제에 좀 전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의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26채 주택을 소유한 집부자가 있는데 종부세가 0원이더라. 이거 부당하니까 이거 바꿔달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기재부에. 그게 뭐냐면 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조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에요. 이게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합산배제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산배제 이코로 비과세잖아요. 26채를 한 채 한 채 따로 해서 공시가격이 9억 이하면 그것도 지금 공시가격이 15억이더라도 임대주택 등록할 시점 2017년 18년에 공시가격 9억 이하였으면 공시가격 9억이라는 건 그때 이미 시가가 한 13억쯤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25억 올랐어도 이게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2017년 18년에 공시가격 9억 아래였어요. 임대주택 등록에 지금 한 22억 이렇게 하잖아요. 10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기재부가 지금 이제 뭐 이거 씹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국무위에서 딱 결정 오늘이라도 폐지할 수 있습니다. 뭐 야당이 반대해서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죠. 시행령이니까. 더 가관인 게 있어요. 2월 17일 날 국무위에서 종부세법 시행령 3조를 개정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요구한 폐지 이거는 손도 안 대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가액 기준까지 상향했어요. 확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종부세법세 특혜를 주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시가격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늘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늘렸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인가? 이게 이제 건설 임대주택인데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대폭 올리면 미분양이 나죠? 미분양 나는 거 임대주택 등록해요.
그럼 세금 안 내게, 종부세 안 내요. 10년 임대하고 있다가 가격이 2배 오르면 그때 팔면 되죠. 저는 아예 소규모 단지 같으면 아예 분양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버리면 분양하지 않고 10년 있다가 팔면 훨씬 비싸게 받고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100% 감면해주고 종부세 안 내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이 이제 해온 거는 뭐 기고도 하고 댓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장을 알리고 이 정부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금 특혜 정책을 폐지해서 집값을 정상화 시켜라 해서 국민청원을 사유했고 청와대와 민주당 기자회견을 3차례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버스 광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원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코로나 집회 금지만 풀리면 광화문 촛불 집회 저희 생각이 뭐 50명, 100명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이 버스가 서울 시내 곳곳을 돌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렸던 지금 1시간이 안 되고 50분 됐네요. 제 발제를 마치고 토론을 하실 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질문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강의 내용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피고 있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 또는 의견 자유롭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춘수 선생님 손 드셨나요? 손춘수 선생님 손 드셨습니다. 예, 손춘수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네, 손춘수 선생님. 지금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시네요. 다른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네, 다른 선생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송기균 선생님 이거 공유하면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예. 그 합산배제 그 시행령 3조를 이제 폐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삭제를. 예. 근데 그것을 그 상위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그게 규율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위헌이나 뭐 이런 소송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는 없을까요? 안 하고 있다면. 예, 이제 그 시행령에서요. 그러니까 법에는 합산 배제할 수 있다 하고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행령 3조에서 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빼면 됩니다. 그것만 빼면. 시행령 전체를 폐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법을 손댈 필요가 없이요. 시행령에 그 합산 배제 대상 중에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정상 과세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이걸 고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시민단체가 이것이 부당한 어떤 공정성이나 조세 정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거를 저희 단체가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게 위헌 청구를 하는 요건이 그 구체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람이 그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제 변호사한테 했더니 그 요건 충족을 못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 전체적인 헌법에 조세 정의와 조세 평등, 그다음에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세기본법에도 이렇게 공평과세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건데 이게 공평과세에 지극히 위배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구체적인 그래서 나는 이렇게 손해봤다. 아무개가 저런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것을 조세 정의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그런 논리로 위헌 제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권 선생님 말씀처럼 생각을 하고 예, 예. 상식적으로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음. 그 상담을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개인적으로 예. 내가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요.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다른 변호사하고 그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단체가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저희 단체 이름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이름으로 해서 뭐 조세심판원 옛날 국세심판소 관련된 뭐 이렇게 심의위원이나 거기에 예, 예, 관련됐던 변호사 이런 뭐 조세연구원은 뭐 아무래도 그 이쪽 그 정부 쪽 기관이니까 빼고 네, 저런 어쨌든 반정부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예, 점에서는 조세정의에 이렇게 좀 충실한 논리를 가진 변호사들이 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옛날로 치면 이제 노무현 변호사 예, 이런 분 같은 분이 누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그런 걸로 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네. 예, 저희가 한 1년 전에 검토해서 이제 그런 어, 부정적인 견해 들어서 멈췄는데 다시 한번 예, 추진을 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 아무 말해도 저쪽이 끔찍 안 하면 그렇다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다시 그 맞습니다. 새로운 논리로 무장을 해가지고 예, 대항을 해야지. 아이씨, 안 된다는데 뭐 할 수 없네 뭐 하고 계속 당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자식은 뭐 음악을 사든 노숙을 하든 뭐 영원히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 집까지 놈은 대대로 그냥 열채 스무채 백채 만채를 그냥 대대손손 물려주고 없는 놈은 계속 뭐 그냥 달세 20에 쪽방에 살다가 달세 30을 올리고 뭐 50을 올리고 그럼 그냥 월급에 20% 30% 50%막 이렇게 계속 뜯겨 나가면은 그 나라 망하는 거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문과 답변 감사하고요. 어, 여러 사람의 질문과 의견 발표를 위해서 한 번 질문권을 사용하신 분은 좀 다시 청할 때까지 이렇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선생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렴풋하게 알던 거를 좀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요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가 왜 그랬을까요? 그 자기들에게 무엇이 이득이 된다고 계속 그것 때문에 5년 지금 한 4년 내내 공격에 밀리고 특히 이번 LH로 그러고 그러는데 과연 그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무슨 점이 있는지 아니면 한마디로 무능한 건지 뭐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 점은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도 있을 텐데 뭐 하여튼 선생님이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그리고 왜 그걸 고집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개인 의견 제 판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은 처음 2017년 12월 13일 날 이게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아까요. 이 박근혜 정부가 2014년에 이 임대주택에 관한 세금 특혜를 대폭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값이 이제 그것도 상당히 폭등하는데 큰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걸 당연히 폐지할 거 생각했는데 안 하고 오히려 확대를 했는데요. 그 판단 미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집값 올리겠다라는 의도라기보다는 저는 이건 좀 무능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한 1년쯤 지나서 2018년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폭등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게 됐을 거예요. 대통령은 몰라도 밑에 있는 청와대 뭐 실장이라든지 김상조라든지 뭐 국회의원들이 좀 의식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알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비판하는 왜 폐지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그거는 자기들이 정책적인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지 않았는가 하나의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당연히 김수현 당시 그 정책실장과 김현미 장관을 문책을 하고요. 대통령이 당신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다. 문책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앉히고 그걸 폐지하면 그때 집값은 다시 올라온 것이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걸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인 큰 과오를 우리가 잘못해서 집값 폭등했다. 이걸 인정하기 싫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 작년 4월 15일 선거에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압승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 압승을 했는데 상대가 이제 국민의힘 보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하고 하려면 중도층의 표를 얻어와야 되는데 이 중도층이라는 사람들 상당수가 집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 이 소위 경제적으로 하층 또는 뭐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집값이 올라서 불만이 있더라도 저쪽 표 찍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 이게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뭐 이제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이 부동산 문제는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부분은 물론 뭐 제가 이게 무슨 이론적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 부동산 뉴스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이 부동산 TV를 보면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들 갖다가 과거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그걸 갖다가 쭉 안 하다가 세금만 가지고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청와대가 국토부가 발표하고 그다음에 폭등이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3기 뭐 신도시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늦은 감은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재원이라든지 이런 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해서 걷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걷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거기에서 세수 종부세나 이런 쪽에서 올리려는 건 아닌지,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게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이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한 이 운동 차원에서 진짜 이 변호사는 저는 이제 솔직히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다 국회에서 입법하는 법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변호사도 포함이 되고 국회의원 다수가 저는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해서 아까 우리 권혜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식적이지 않으면 자기가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저는 구글 설문조사나 이런 집단의 힘을 빌어서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서 헌법 소원 이런 부분에 언성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그런 부분에다가 하나 성명서를 발표하시면 저희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제 구글 뉴스와 그다음에 구글 설문 같이 붙여가지고 이제 캠페인을 같이 해보는 건 어떨지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세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사실은 동의는 하지 않고요. 세금 더 걷기 위해서 이 집값 그 폭등을 방치한 거 아니냐, 뭐 조장하진 않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데 그 생각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수요와 공급 시장 원리인데 이게 그 제가 초반에 이제 그 사실 공급이 부족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요. 그러니까 공급이 이 매년 한 3만에서 4만 채 정도가 서울의 주택이 증가하거든요. 멸실 빼고 나서 신중분이 한 3에서 4만인데 그 이명박 박근혜 때도 사실 공급이 그 넘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그 수준 유지했는데 집값이 안 올랐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많이 준 건 아니에요. 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올랐기 때문에 공급 측면의 요인은 아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수요, 이제 어쨌거나 공급을 많이 늘리면 가격은 뭐 하락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등한 거는 수요 쪽 요인이다 생각을 하는데 수요를 이제 그 자극한 것이 임대 주택 등록해 세금 특혜 주겠다는 것. 그리고 한 번 등록하면 그게 서울만 50만 채인데 세금 특혜가 어마어마하니까 절대 안 팝니다. 매물 잠김 효과,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 세금 특혜를 폐지하면 기왕에 있는 신규 건설이 아니고 기왕에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아이디어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구글 설문조사를 저희 그 단체 이제 운영진이 있으니까요. 원원을 해서요. 저희가 다양한 저희가 이제 회원이 많으니까 이거를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해서 저희 직접 민주인 뉴스랑 같이 여론화 작업을 해보도록 저희 운영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진경 님이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직접 말씀해 보시죠. 아니, 저 이게 채팅으로도 남기시고 그랬으니까 좋은 의견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의견을 낼 정도로 지식이 없었거든요. 너무 골치가 아파서 저희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최근 몇 개월. 그리고 오늘 저는 강의 듣고 너무 많은 충격을 받고 배웠기 때문에 의견을 낼 입장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이 임대사업자 혜택의 충격적인 이 사실을 많이 대부분 모르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제 주위에 물어보면 대부분 폐지된 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 한번 네. 작년인가 언론에서 뭐 폐지를 한다, 다주택자들이 뭐 시위를 했다 이런 뉴스만 듣고 폐지가 됐을 거라고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제일 문제고 저는 제일 네, 정말 이제 맞습니다. 지금 뭐 노란 버스도 제일 열심히 알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몰라요. 제가 볼 때 노란 버스가 네.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냥 분노만 할 줄 알았지 저 자신도 그랬고 이제 이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없고 관심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그냥 크게는 알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이런 정책을 무슨 이유로 진짜 했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 송기균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계에 있지 않는 뭐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를 국민들이 알리는 게 제일 큰 반항성을 일으키지 않을까? 조금만 더 말할게요. 제 주위에 무주택자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는 믿기지 않지만 아직도 문정부 지지자거든요. 네. 그래도 국민의 짐당을 뽑을 수는 없다. 투표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는커녕 최근에 확대한 사실까지 알면 정말 더 이상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 않을 거고 충격을 받을 거라 생각해요. 예,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확대 실행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또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폐지됐다라고 많이 알고 있고요. 그게 사실 김현미가 작년에 이제 7.10 대책에서 폐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국회 답변에서도 폐지했다라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답변을 했어요. 어허. 그런데 국토위에 있는 누구보다도 이 집값 정책을 잘 아는 국회의원 중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를 안 했어요. 국회의원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폐지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임대주택은 새롭게 신규 등록은 받지 않겠다. 기왕 등록되어 있는 것이 만기가 도래하면 세금 혜택 종료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등록된 임대주택은 만기까지 세제 혜택 100% 보장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기등록되어 있는 주택이 서울에 50만 채예요. 그러니까 50만 채가 새롭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50만 채는 만기까지 이 엄청난 세금 혜택 주겠다라고 김현미가 7.10 대책 발표하면서 공언했어요. 그래놓고 뒤에서 폐지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만기되느냐인데요. 아까 제가 한국도시연구소가 이제 그 4개 단지를 이렇게 등기부등본 다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75% 이상이요. 8년 만기입니다. 2017년, 18년에 아파트 주로 임대 등록했는데 그 중에 75%에서 80%가 8년이니까 2025년, 26년까지만 그때까지 이런 엄청난 세금 혜택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폐지를 해야 그래야 매물이 나와요. 안 그러면 25년까지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매물이 안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노란버스 한 것도요. 너무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리려고 저희 회원들이 이제 모금을 해서 그 800만 원 모금해서 한 거고요. 저희 회원수가 많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이런 알리는 거를 계속 하고요. 이제 김성호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구글 설문조사나 이런 여론화 형태를 다양한 어떤 운동 형태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또 답변 감사합니다. 라님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라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준비하는 동안 다른 분 말씀해 주십니다. 어리소택님도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 말씀 올릴 수 있을까요? 예, 좀 소리가 작네요. 아,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동산 실책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골수 민주당 지지자 그 형님과 이제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 세금원을 찾아내는 하나의 방법인데 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냐 이렇게. 근데 이제 보니까 세금원을 발굴했다면 이걸 통해서 세금이 많이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참 회귀한 논리로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알리는 차원에서 노란 버스는 굉장히 참신하고 놀라운 발상 너무 감사하고요. 그 아까 이제 움막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움막 퍼포먼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우리 20, 30대 젊은이들이 그 서울에서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전세로 들어갈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한다면 저도 올라가서 움막에서 제가 1박 2일
제가 퍼포먼스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이 수도권의 주택 부동산 문제는 지금 뭐 계속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국민의 절반이 그 수도권에 지금 몰려 사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골치덩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오늘 논의하신 부분과는 좀 그 논점이 뭐 벗어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산어촌의 그 국토지킴이 명분으로 해서 1인당 우리가 국민소득, 그 기본소득을 그 들여서 지방으로 좀 흩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세 가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어리스탱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예. 하준명입니다, 선생님. 아, 그러시죠? 예, 얼굴이 안 보여서. 예. 그 좋은 의견 다 세 개 감사드리고요. 근데 세금 더 걷는데 왜 문제냐? 그거 세금 더 걷는 걸 문제 삼지는 않잖아요. 집값이 폭등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문제 삼는 거지. 세금 더 걷으니까 집값 폭등해서 고통스러워도 참아라. 이건 뭐 좀 말이 안 말이 안 되죠. 되죠. 뭐, 말이 예, 안 되죠. 지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음악 퍼포먼스는 저희가 그러니까는 저희 그 집값 정상화 시민 행동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청년 단체들이 요즘 많이 항의하고 하더라고요. 청년 단체하고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해 보고요. 인구 분산하고 균형 발전, 농어촌 기본소득은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건 저희 이 마을공화국이나 다른 시민단체에서 좀 활발하게 전개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저희 단체가 하기엔 좀 이게 할 요소가 많으니까 다른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쭤봐도 되는지. 예, 말씀하시죠, 오나리님.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저희 근로소득 성실 납세자들이거든요. 저희는 예, 아까 그 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민노총과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조만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예, 그 강의를 합니다. 강의 요청해서. 강의하시는 거세요? 근데 아까 이야기해야죠. 그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임사자들이랑 같은 그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동일시 해달라고 뭐 건의를 한다고 하셨나? 아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하시라고 제가 권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쪽과 얘기하시는 게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문제 제기죠. 그러니까는 이제 민노총이면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니까요. 민노총 입장에서는 뭐 세금을 사실은 적게 내달라 이런 요구는 사실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뭐 이제 그 소득 분배나 분배 정책이나 노동 조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세금 면에서도 불로소득인 임대사업자들은 근로소득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내니까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팩트를 통해서 조세 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사실 좀 알려드리면 그쪽에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로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우대받으니까 최소한도 갖게 해달라. 그 부분이 더 충격을 주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갖게 해달라.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어떤 세금 특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가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게 알게 되면 뭐 이 급여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뭐 자영업 빼면은 거의 단데 다 분노할 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다 그 노동자층인데요. 그러잖아요. 경영자나 노동자층인데 그 사람들 배신하는 조세 정책을 버젓이하고 있고 저희 같은 사람이 글도 쓰고 문제 제기를 해도 안 고치고 있다. 이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시간이 네.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자꾸 팔 걸 권유하는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속칭 갭 투자로 이렇게 집을 사서 이렇게 임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을 사서 살 때 대출 껴서 받고, 대출로 사고, 그 다음에 전세 받을 때 보증금 받으면 오히려 돈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샀으면은 단 뭐 1, 2만, 단 얼마라도 마이너스 나진 않거든요. 자금 수지상. 예. 뭐 그게 경제적 이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자금 수지상 흑자인 기조로 가니까 자꾸 이제 보유주택이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은행이 자꾸 충동질 해가지고 은행이 자꾸 그 기업의 산업자본화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담보 확보하면서 고정금리 확보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협잡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자꾸 팔게 하면 은행에서 야, 은행 망한다. 이런 논리로 또 굉장히 거부할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금 은행- 회수가 되니까. 네. 그렇죠. 이제 권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원래 은행이라는 금융의 기능이 그 자금의 여유가 있는 가계로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흘러가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특히 보면 미국도 그렇지만 이 국민소득에서 상당한 부분이 기업으로 가서요. 유보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렇죠. 주요 기업들은 현금이 차입금보다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은행이 전통적인 고객인 기업은 자금 수요자가 아니고 또는 뭐 회사채 발행 저금리를 하니까요. 은행 고객이 아니니까 이제 가계 자금 수요 가장 큰 게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붐이 일어가지고 가계대출 늘어나면은 이자 소득이 굉장히 증가하거든요. 은행은 좋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은행 공공성을 해치기 때문에 저는 이 그러니까 국가가 감독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핏줄이고 공공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허용을 하되 상당한 부분은 통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는데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최근의 문제 갭투기 문제는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을수록 갭투기가 횡행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똑같이 폭등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폭등을 했는데 저희 회원들도 보면은요. 서울에 이제 전세를 사는데 2년 만기 됐는데 2억 올려달라 이런 하수연이 저희 많이 올라와요. 저희 카페 글에. 근데 공급쟁이가 2억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가거나 해서 전세를 2억 올려주지 못하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수요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전세를 못 올려야 되는데 전세 대출이 지금 5억까지 해줍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가 오르는 이유가 전세 대출을 5억까지 해주고 있어요. 박근혜 때 이제 도입한 건데 지금도 5억인데
이거를 줄이면 예를 들면 2억까지는 줄인다. 이러면 전세값이 상당히 내려오고요. 그럼 갭 투기한 사람들이 전세값 내려오면 집 팔아야 됩니다. 전세값 내려오면 팔아야죠. 왜냐하면 전세를 역전세 돌려줘야 되니까. 지금 돈 있는 사람은 1억만 있으면 갭 투기로 집을 또 사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풀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주위에서 보면 전세 대출을 줄이면 그러면 전세를 지급할 여력이 줄어드니까 전세값이 더 내려올 거라고 보고 집값도 내려올 거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을 강화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또 그것이 보충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부가 은행 영업에 개입하는 대출 종류와 이자율을 제한하는, 조정하는 정책에 개입을 하면은 그 지금 은행이 뭐 다 우리은행이니 뭐 국민은행 이렇게 다 은행 이름은 한국말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대주주는 외국 대주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점에서 과거에 하나은행, 외환은행처럼 론스타가 왜 우리 인수할 때 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손해를 보니까 국제선 IES인가 뭐 이런 그 이의제기 예. 정부에다가 이렇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그럴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나라가 그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통화정책은 금리고 금융정책이 감독기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기본적인 국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손해배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은행 예금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잖아요. 예. 국가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100% 민간 기구로서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예금자 보호를 국가가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카드를. 그러니까 국가가 실제로 우리 IMF 때 국민 세금으로 공적 자금 많이 투입을 한 이유가 예금자 보호 측면도 있고, 이제 물론 다른 공공으로서 있지만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국가의 기능, 그게 이제 리스크를 국가가 떠안아주는 거잖아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예금자 보호 기능을 당신들이 100% 자율권을 추구한다면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런 카드가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통제나 규제나 컨트롤을 국가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ISD 제소 될 수 있는 요건은 저는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을까요? 예. 그러면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데 우리 송기균 선생님 또 보충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예, 저는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맨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절실한 문제가 집값 폭등이고, 실제로 서울 경우에는 서울 인구의 절반 이상이 54% 정도가 무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피눈물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냥 표현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정도의 고통을 느껴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중년인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뭐 이제 시골 가서 살 수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에 이거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국가가 노력을 했지만 시장의 힘이 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뭐 본인의 집을 사지 않은 판단 착오로 해야 되지만,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과오로 집값이 폭등을 했고 이미 그게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런 고통을 겪게 만든 거다.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정부가 국가 운영을 잘못하고 정책을 잘못 써서 또는 자기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바꾸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굉장히 큰 담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집값 문제는 담론이면서 절실하게 삶에 밀착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송규근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참석해서 좋은 의견 또 내세우신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고맙고. 예, 그럼 이상으로 직접민주주의 민본 세상을 열어가는 수요 포럼 모든 절차를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